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문화 문화원에서 아이들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하는 여성이에요. 제 남편은 인도 혼혈이에요. 그러니 저는 반국제 결혼을 한 셈이죠. 인도 혼혈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들 신기해했어요. 놀라움과 걱정이 반반 섞인 채로요.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제 남편은 인도인 피가 흐르긴 하지만 국적도 한국이고 언어도 한국어가 가장 편한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힌디어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다만 얼굴은 인도 유전자를 확 몰아받아서 딱 봤을 때 동남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게다가 저와는 성인이 되고 만난 사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소꿉친구였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주위에 인도 혼혈이 있었냐고 신기해해요. 솔직히 그건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제게 있어 남편은 그냥 오래 알고 지낸 동창 느낌이에요. 알아온 시간이 긴 만큼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많은 동창 부부 정도랄까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후 제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다가 성인이 되고 다시 만났죠. 저희는 시댁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남들은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저희 시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저는 시아버님 뵈러 자주 만난 거 싸들고 시댁에 놀러 가곤 하죠. 시아버지께서는 현재 혼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아버님은 아직 일도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라도 살아계셨더라면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실 수 있겠지만 혼자 저러고 계시다가 밤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시아버님은 저를 엄청 예뻐하세요. 모르긴 해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아버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시죠. 아직도 저를 우리 주희공주님이라고 초등학생 때처럼 다정하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 저 역시 아버님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고요. 그런 저희 아버님 인생은 한마디로 가시밭 인생이었어요. 한평생을 샐러리맨으로 사시면서 홀로 제 남편을 키우셨죠. 당신 인생을 온통 자식한테 바친 거나 다름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의 만남부터 시작해 제 남편의 일생까지 어느 하나 평범한 게 없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다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교실에 들어갔더랬죠. 그런 저희 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아이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있을 때 뒷문으로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돌아보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한 아이가 뒷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용하던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진한 피부색에 누가 봐도 외국인이 분명한 아이가 교실로 들어오자 교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면대면 하던 아이들은 남다른 아이의 등장에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렸죠. 아이는 그런 시선이 익숙한 것 같았어요. 이내 주위 눈치를 보면서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리고는 뒤쪽 구석자리에 가서 앉더군요. 자신의 튀는 외모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아이는 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암묵적으로 피해야 할 존재가 돼버렸어요. 외모만 그럴 뿐 멀쩡히 한국말도 잘하는 아이였는데도요. 반 아이들은 그저 생김새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피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놀리고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책상에 깜둥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써놓는 남자애도 있었고 여자애들은 그 아이와 짝이 되면 울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난감해 하시면서 결국 짝을 바꿔주시곤 했죠. 그때 저는 그 아이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의 외모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모가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신 탓이었죠. 평소 이모부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바뀐 짝은 바로 저였어요. 만들기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한테 스스럼 없이 대했죠. 내가 여기 만들 테니까 네가 이쪽을 만들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수업 시간 안에 작품을 끝내지 못했고 선생님은 각자 집에서 완성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친구에게 우리 집에 가서 완성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친구는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그래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우리 엄마가 간식도 줄 거라며 가자고 설득했어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가 끝나자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그 친구를 맞아주셨고 그날 우리는 간식을 먹으며 만들기를 마칠 수 있었어요. 친구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엄마는 다음에 또 놀러와서 저랑 숙제도 하고 놀다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엄마도 저도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아이는 울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제야 친구가 운 이유를 아신 것 같았어요.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시곤 이름을 불러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거든요. 친구가 가고 나자 엄마는 제게 물었어요. 반 애들이 민현이 괴롭히지? 제가 그렇다고 하자 엄마는 우리 친하게 지내고 놀아주자. 이모부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얘기 기억하지?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모부한테 양키라고 해서 이모부가 황당했다고 했던 거. 민현이도 같은 기분일 거야. 그러니까 주인 네가 잘해줘야 해. 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책상 서랍에 초콜릿과 함께 고마워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여자애들은 왜 쟤랑 노냐며 저도 놀렸죠. 민현이랑 놀면 저도 까매진다나요? 전 혀를 차며 한마디 해줬어요. 야, 그럼 백인 피부 만지면 하얘지냐? 그러자 아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저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일로 아이들은 저까지 피해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쨌든 민현이는 제 친구니까요. 민현이는 자기 때문에 저까지 피해를 본다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민현이도 더 이상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민현이가 자기 집에서 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오늘 우리 아빠 회사 쉬는 날이라서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실 수 있대. 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왜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간식을 해주나 의아했어요. 민현이의 집은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민현이 아빠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좀 놀랐어요. 글쎄 민현이 아빠가 한국인이더라고요. 그제야 민현이 엄마가 외국인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민현이 엄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방에 계신가 해서 두리번거렸는데 방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민현이 아빠가 간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아저씨는 씩 웃으시며 그러셨죠. 내가 민현이 밥 해먹이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밥을 아저씨가 한다는 얘기에 더욱 민현이 엄마가 궁금해졌어요. 엄마는 어디 계신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죠. 그날 아저씨는 제 손까지 꼭 잡아주시며 민현이랑 친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주희라고 했지? 앞으로 자주 놀러와. 아저씨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내내 절친이었어요. 1학년 이후로 반이 갈라져도 늘 함께 놀았죠. 왜냐면 반이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도 민현이가 받는 시선들과 대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철없이 놀리는 아이들의 수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적어졌다는 정도였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끼리도 친해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민현이 엄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민현이 아빠와 술 한잔하고 오셨던 날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엄마에게 하셨거든요. 민현이 엄마는 인도인이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인도 쪽 회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 그때 만났고 사랑에 빠지셨다고요. 인도 여자는 대부분 중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반대가 심했대요. 결국 민현이 엄마가 짐을 싸들고 나왔고 그렇게 두 분이 같이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죠. 한국에 와서 산지 3년쯤 됐을 때 민현이를 갖게 되셨대요. 출산하고 3달, 민현이 100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현이 엄마는 사라진 거예요. 편지에는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더군요. 혹시 몰라서 제 연락처랑 주소를 적어 아내 집 우체통에 꽂아놓고 왔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 양반이더라. 자식이랑 남편 버리고 간 아내를 이해한대. 글쎄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자기 고향만 하겠냐면서 짐 싸들고 저 따라온다고 할 때부터 걱정하고 있었다나? 그러면서 담담하게 자기 민현이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된다더라고. 아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따로 없더라니까. 민현이 아빠랑 얘기를 나누고 오신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몇 번이나 민현이 아빠에 대해 감탄하셨어요. 같은 남자로서 존경스러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민현이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아기 때는 민현이 고모랑 친할머니가 키우는 걸 도와주셨대요. 얘기를 듣고 나니 친구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민현이 앞에서 민현이 엄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괜히 꺼냈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친구를 지내면서 챙겨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중학교까지는 같이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빠가 타 지역에 있는 회사로 옮기셔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민현이와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우리는 연락하자는 약속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고등학생들이 좀 바쁜가요? 처음 한 3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한 뒤로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후로는 입시 준비로 바쁘단 핑계로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끊기게 되었죠. 그러다 언젠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가끔 어디서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수능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힘겨운 고3 시절을 무사히 보낸 저는 이후 대입에 성공해 대학생이 되었고 민현이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무렵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민현이와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 동아리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부방에 그림을 가르쳐주러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글쎄 그곳에서 민현이를 만났지 뭐예요. 먼저 저를 알아본 건 민현이였어요. 너 주희 맞지? 저를 부르는 민현이 목소리를 듣고서야 전 민현이를 알아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주위 신경도 안 쓰고 우린 호들갑을 떨며 반가워했죠. 민현이는 공과대학에 진학했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쪽에 재주가 있었거든요. 공부방에는 대학 동기들과 컴퓨터를 기부하려고 왔다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그 말이 딱 이거였죠. 너무 반가워서 그날 일정이 끝나고 민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이사를 가고 몇 년 뒤 민현이네도 민현이가 합격한 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더라고요. 아저씨는 제가 집에 들어가자 저를 끌어안으시며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아저씨가 지어주신 저녁밥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민현이도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이후로는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주말에는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요. 재회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는 민현이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머뭇거리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랑 사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 마음에 있던 터라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양쪽 부모님을 모두 반기는 연애라서 민현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전 철저하게 곰신으로 살아야 했지만요. 시간은 흘러 저는 졸업학기를 맞았고 민현이는 제대 후 복학을 했어요. 취업 준비로 머리가 복잡하던 그때 과실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인도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죠. 인도는 민현이 어머니의 고향이었기에 왠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렸는데 그 모집글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는 제쳐두고 봉사활동을 신청했는데 덜컥 붙었지 뭐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인도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어요. 저와 동기들이 가게 된 곳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한 병원이었어요. 우리는 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간호도하고 시트를 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주로 했어요. 말벗도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우리는 힌디어를 할 줄 몰랐고 환자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죠. 다들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부양가족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해서 환자 옆을 지키는 보호자는 거의 없었죠. 그 중에 기초적인 영단어를 아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런 분들과 영단어로 간단한 소통을 하기도 했어요. 말은 안 통해도 다들 저희를 반겨주셨죠. 어떤 분들은 저희들만 보면 고맙다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지라 괜히 죄송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요. 그곳에서 제가 유독 마음이 갔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계신 아주머니였죠. 그 아주머니는 신장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그나마 다른 분들에 비해 영어 소통이 되는 분이어서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늘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저녁 때가 되면 일을 마친 보호자들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몸 상태도 전해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늘 혼자였어요. 한 번은 마음에 걸려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소문에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특히 더 잘 챙겨드리게 됐고 나중엔 아예 제 전담 환자가 되셨어요. 3주간의 봉사기간이 끝나고 저와 동기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인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귀국하기 일주일 전쯤 다시 병원으로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 전과는 조금 달라지셨더라고요. 늘 미소를 지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그날따라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애써 숨기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울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기만 하시더니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셨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립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자기를 버린 남편이 뭐가 그립나 싶어서 의아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건넨 사진을 봤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주머니로 보이는 예쁜 인도 아가씨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가 글쎄 현민이 아버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이라고 대답했어요.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챙겨주지도 못한다며 가슴 아파하셨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갔었고 그곳에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얼마 뒤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게 되었다더군요.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죠. 잠깐 엄마만 보고 돌아가려고 편지에 엄마가 보고 싶어 간다고 써놓고 왔는데 인도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서자마자 남자들이 달려와선 아주머니 머리에 검은 천을 씌우곤 끌고 갔다더라고요. 도착해보니 눈앞에 친오빠가 있더래요. 이게 다 오빠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이와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가려고 도망도 쳐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한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남편과 오빠들의 감시 속에서 살게 되었대요. 아주머니가 신장이 안 좋아서 임신이 안 되자 남편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고 결국 두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채 혼자 병원에서 늙어가는 신세가 된 거죠.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우리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거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민현의 엄마가 민현이와 아저씨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민현이와 아저씨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현이 집으로 달려가 아저씨한테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제가 찍어온 아주머니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아저씨의 눈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한참 동안 서럽게 우시더군요. 그랬구나. 역시 그랬어.
실아는 자식을 버릴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아저씨는 고맙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날 저녁 엄마 소식을 들은 민현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평생 미워했었다며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아저씨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얼마 뒤 저는 아저씨와 민현이를 데리고 인도로 향했어요. 두 부자는 만감이 교차하는지 내내 굳은 얼굴이었어요. 뭄바이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주머니는 절 보고 반갑게 웃으셨고 뒤따라 현민이와 아저씨가 들어서자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셨죠. 그리고는 서툰 한국어로 통철씨 라고 아저씨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저씨는 울먹거리며 아주머니한테 다가가서 늦어서 미안하다며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는 민현이를 불렀죠. 민현이는 눈물이 그렁한 채 머뭇거리다 아주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겼어요. 아주머니는 민현이를 덥석 끌어안고는 서툰 한국말로 미안해, 미안해를 연발하셨죠. 민현이는 난생 처음 엄마를 부르며 펑펑 울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민현이 가족은 완전히 슈퍼스타였어요. 그리고 저는 본의 아니게 칭찬 세례를 받았죠. 간호사들은 저를 향해 엔젤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아주머니는 저랑 민현이가 사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둘이 꼭 결혼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인도에서 보름 정도를 보냈어요. 인도를 떠나오던 날 아저씨와 민현이는 아주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곧 돌아올 거라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까닥거리며 인도식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아저씨와 민현이는 아픈 아주머니를 보기 위해 수도 없이 인도를 드나들었어요. 아저씨는 직장 때문에 길게 휴가를 낼 수 없어서 민현이와 번갈아 출국을 하셨죠. 그 사이 저는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민현이는 남은학기를 마치느라 여념이 없었고 방학 중에는 어머님을 만나러 인도로 향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현이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민현이 취업이 확정되자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아주머니의 병세가 악화돼서 식을 서둘러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우리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유골은 어렵게 한국으로 모셔왔고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오랜 이별에 비해 너무도 짧은 만남이었기에 모두들 가슴 아파했죠. 주희 덕분에 그래도 이 사람 마지막이 행복했을 거야. 주희야, 정말 고맙다. 납골당에서 돌아오던 날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저를 불러 가방 하나를 주시더군요. 그 안에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남긴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인도 전통 홀레복과 아주머니가 쓰시던 보석과 장신구였죠. 실아가 주는 결혼 선물이야. 네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들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현이는 그런 저를 달래며 그러더군요. 비록 짧았지만 엄마와 보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거야. 모든 게 네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가 원한 대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주머니의 바람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우리 부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며느리밖에 모르는 시아버지. 제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두 남자가 있으니 아무 걱정 없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의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갈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